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99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전쟁의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은 이오니아 반란에 있었습니다. 키루스란 사람이 페르시아를 만들고 사르데스에 있었던 리디아 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었던 헬라스의 도시들도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겁니다.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태수가 임명돼서 다스리는 이런 체제였던 거죠. 말하자면 자유를 잃었다는 거죠. 이런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밀레투스란 도시가 대표적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여러 군사들을 동원해서 페르시아를 몰아내려고 궁리했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거절을 했고 아테네가 함선 20척을 밀레투스에 보내 가지고 여기 있었던 페르시아 군대를 몰아내고 사르디스까지 가 가지고 이 사르디스의 궁정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여기가 자신들의 식민지로 자신의 영토였는데 여기에 있었던 도시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 밀레투스를 비롯하여 해안가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독립을 길게 하지 못했지만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요 밀레트를 중심으로 이오니아 도시들이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아테네가 이를 도와줬다라고 하니까 에게해를 넘어서까지 응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거죠. 바로 탈레스가 살았던 그 밀레투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양들이 풀을 뜯는 잘 관리되지 않는 그런 유적지이기도 했습니다. 극장도 있고요. 이건 다 로마 시대의 극장이죠. 그렇게 해서 밀레투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저항을 함으로써 전쟁은 시작되는 거죠. 이 전쟁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1차 전쟁은 페르시아가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어요. 해군 정도만 활용해서 여기를 공격했다가 해군이 풍랑을 맞아가 실패했고요. 페르시아는 본래 해군이 없었거든요. 육군 국가인데 페니키아란 나라 이쪽 해안 지방에 해군을 가진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도시들을 겁박해 가지고 그 해군들을 페르시아 해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그리스 쪽을 공격을 하게 된 거고 첫 번째는 실패라고 두 번째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였던 겁니다. 이때는 배에다가 육군까지 실어 가지고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으로 상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마라톤의 유래가 나왔다 그러죠. 우리가 아는 유래는 뭐죠? 이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병사를 하나 보내 가지고 아테네까지 달려가게 해서 승전보를 전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죽었다. 그로부터 마라톤 유래했다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42.19의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 진실은 진짜 뭘까요?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테네는 직업적 장거리 주자인 필리피데스를 스파르타의 전령으로 보냈다.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몇만 명이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스파르타한테 도와달라고 장거리 주자 240km를 달려가는 장거리 주자를 보냈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축제 기간이라고 군사를 못 보내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받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이 필리피데스는 또 240km를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왕복 480km잖아요. 이 정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죽을 만하죠. 물론 페이피레스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페이피레스가 40km를 달린 게 아니라는 게 진실이죠. 어쨌든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세력 간의 전투가 기원전 49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아테네를 비롯한 이 지역에서는 이 밀집 중장 보병들이 싸우는 전술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당시 페르시아는 이런 전술이 없었어요. 중앙에 중무장 보병이 있고 양쪽에 기병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기병은 별로 없었고 긴 창을 든 중무장 보병이 상당히 전투를 잘했던 거예요. 특히 아테네가 군사들의 훈련을 잘해 가지고 페르시아 육군과 싸워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런 전술이 없었던 거예요. 대략 아테네군은 한 6천 명 정도 됐고 페르시아군은 한 2만 명 가량 됐다는 거예요. 2만 명과 6천 명이 싸워서 6천 명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중장 보병 팔랑크스 전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페르시아 측은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네 측은 192명만이 전사했다. 대단한 성과죠.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 죽은 192명을
물론 화장을 했겠죠. 화장을 하고 나머지 부장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터키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봉분이 있는 무덤이 이렇게 마라톤 평원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가 여기서 한 번 싸우면 졌다고 모든 병사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육지에서는 비록 졌지만 해군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이온 곳을 돌아서 아테네로 공격을 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비록 이겼지만 아테네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아 있었던 6천 명의 보병들 전원이 40km를 달려가게 돼. 물론 여기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병들은 장갑을 다 벗어 던지고 창과 방패는 노예들이 들고 이 시민 병사들은 그냥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페이피데스라고 하는 장거리 주자가 40km를 달린 게 아니라 아테네 병사 거의 전원이 40km를 달려갔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죠. 그리고 여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시 밀집 대응을 딱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다시 싸울 의지를 잃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페르시아가 비록 패하고 돌아갔다 하더라도 다시 올 거라는 건 분명하죠. 당시에 라우리온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에 라우리온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은 은광에서 나오는 재물을 시민들이 나눠 갖자 이렇게 했는데요.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페르시아가 곧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이 은광의 수입으로 함선을 건조하자 해가지고 200척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선만 있으면 안 되고 병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척에 탈 수 있는 선원들, 노잡이 선원들을 훈련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테나에는 해양 강국이 되게 한 거죠.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차, 2차 때까지는 페르시아에는 다리우스 1세 왕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다리우스는 죽고 3차 전쟁은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참전하게 되는데요. 여기 영화 300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생각나실 겁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고 마차에 타고 있는 장면이죠.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거의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하죠. 흑인 얼굴 같기도 하고 이란 사람 같지 않죠. 페르시아인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300은 지극히 헐리우드의 관점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저승에서 온 사자,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를 무식하다거나 지옥에서 온 나쁜 놈들 이렇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또는 아테네의 상대 국가긴 해도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야만이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기록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세르크세스는 스파르타의 사신을 보냅니다. 항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흙과 물을 제공해라. 여기 페르시아의 사신인데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이 페르시아의 사신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죠. 물론 이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페르시아의 사신을 스파르타는 홀대한 건 사실이고 전쟁에 강력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임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드디어 크세르크세스는 수사에서부터 대군을 끌고 사르데스까지 왕위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사르데스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그리스 본토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사르데이스에서 그리스 본토까지 가는 데서는 에게해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도 있지만 육로로 가는 길이 더 안전하죠. 그래서 여기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힐레스폰토스 해협인데 이곳에 배다리를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는데 에게해 쪽에 314척, 흑해 쪽에 360척의 배를 놓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가지고 왕이 지나갈 수 있게 또 병사들이 지나갈 수 있게 배를 놔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함선수는 1200척인데 함선단 200명을 하면 해군이 24만 1000명. 기타 다른 지역에서 온 선원 포함하면 해군은 51만 7천명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헤로도투스의 별명이 뻥쟁인데요. 왜 뻥쟁인가를 알게 됩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해군을 51만 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최강대국 미국의 해군도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죠. 어쨌든 헤로도투스는 이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숫자를 한번 보죠. 보병은 170만 명이고 기병은 8만 명이었다. 아라비아의 낙타병과 전차병은 2만 명이었다. 따라서 해군과 육군을 합하면 231만 7천 명이다. 이 숫자는 전투원뿐이고 종군과 하인들과 군량, 수송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포함되면 300만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제가 뽕쟁이 헤로도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300만 명을 부릴 수 있는 사령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숫자를 뭐 20만, 30만이다 그러는데 20만, 30만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20만, 30만 명이 먹는 식량을 생각해 보세요. 몇 달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이거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만에 7만? 이것도 사실 많지만 6, 7만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헤로도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육군과 해군 합하면 230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 숫자 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선 1만 명을 광장에 집결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주변에다 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벽돌로 딱 쌓아요. 그리고 1만 명을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시 사람 숫자를 집어넣어요. 꽉꽉 차면 나가게 하고. 그러면 10,000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230만을 센 겁니다. 10,000명씩 해가지고 200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셌다고 하니까 230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뻥쟁이라고 붙였다. 230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계속 남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테르모필레에서 맞아 싸운 스파르타 연합군은 5,2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스파르타의 남자 300명만이 여기 모여서 싸운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5,200명이라는 거죠. 스파르타 사람들 300명, 만티네아에서 500명, 아르카디아의 오르코메노스가 120명, 나머지 여기 1,000명, 콘토스 400명, 뭐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아서 중무장 보병 5,200명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군도 있었겠죠. 페르시아 해군도 50만 명의 해군이 있었는데 해군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육군한테 제공하는 식량, 이 해군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르테미시온에서 헬라스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헬라스 연합군은 그리스, 뭐 아테네, 코린토스 여러 도시들이 연합한 해군인데 아르테미시온은 해전을 벌였는데 이 당시에는 폭풍이 불어가지고 페르시아 함대가 400척 이상이 풍랑으로 좌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을 벌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해군이 상당한 손실을 벌이게 된 거고 나머지의 배들은 살라미스로 집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테르모필레라는 곳으로 가보죠.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꽤 넓은 평야가 있고요. 테르모필레가 있습니다. 테르모필레가 어느 책에 보면 협곡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테르모필레는 협곡이 아니고요. 여긴 높은 산이 있고 옆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다가 꽤 멀리 물러나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좁은,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게 한 100m 정도밖에 공간이 없는 상당히 좁은 곳이었다. 좁은 길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왼쪽에 높은 산이 있고 우측에 평원이 있고 다시 우쪽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요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5,200명이 맞섰다는 거죠. 여기 작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보면 작은 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5,200명이 저쪽에서 오는 페르시아군을 맞서 요 정도 폭이면 5,200명이 맞을만 해요. 근데 협곡은 아니었다. 좁은 길목이었던 건 분명하다. 여기서 페르시아군을 맞서 싸웁니다. 이곳에서 전에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400명이 300만의 적군과 맞섰노라라고 헤로도스가 얘기하고 있죠. 테르모필레 가보면 뭐 별거 없는데요. 여기 레오니다스 스파르타의 왕이 창을 들고 있는 작은 동상이 서 있죠. 물론 이건 최근에 세운 거죠. 고대에 남긴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길 가보니까 아주 특이한 곳이에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름 있죠? 잠깐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제가 찍어온 거예요. 이곳에는 이렇게 버려진 온천이 있고요. 물이 아주 따뜻합니다. 당시 2월이라 꽤 추운데요. 이렇게 비키니 입고 물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왜 테르모필레일까요? 테르모라고 하는 건 뭐 열이라는 뜻이고요. 필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있는 관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도 이렇게 온천이 흘렀을 거고 지금도 저렇게 꽤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올 때 레오다스를 사령관으로 한 5,200명이 이렇게 싸웠던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군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치게 된 거고요. 여기 있었던 5,200명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은 트리움피를 통과해서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델포이를 약탈하러 간 페르시아군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델포이는 상당히 험한 산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페르시아군은 델포이를 약탈하지 못하고 아테네를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델포이 아폴론시는 페르시아군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렇다면 아테네를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신탁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델포이 신탁에 물어봤더니 무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팔라스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교묘한 재치로 애원한다 해도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리라. 팔라스는 아테네거든요. 아테네가 아무리 교묘한 말을 하고 재치로 애원한 해도 제우스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거다. 봐주지 않을 거다. 케크롭스 언덕과 신성한 키타이론 산골짜기에 있는 모든 것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페르시아에 점령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대와 그대들의 자식들을 도와주게 되리라. 그대는 대륙에서 기병과 보병의 대군이 다가오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등을 돌려 도망쳐라. 언젠가는 적군과 맞설 날이 다가오리라. 신성한 살라미스 섬이여 데메테르가 씨를 뿌리거나 수확할 때 너는 여인들의 자식들을 죽이게 되리라. 데메테르가 씨를 뿌리거나 그럼 가을이라는 얘기는 가을쯤에 여인들의 자식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 적군을 죽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무로 쌓은 방벽 안에서 싸워라라고는 신탁도 있습니다. 그럼 나무로 쌓인 방벽이 뭐냐?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방벽으로 돼 있었거든요. 나무로 쌓은 방치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농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나무로 쌓은 방벽이라는 것은 바로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아테네를 점령하고 이 코린토스 쪽으로 와서 코린토스와 스파르타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많은 도시들이 이 코린토스에다 성벽을 쌓고 여기서 이 방벽 안에 싸우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아테네는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미스토클레스와 아테네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방벽 안에 싸워야 된다. 배에서 싸워야 된다라고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었던 모든 시민을 배에 태워서 여자와 아이들은 섬에 상륙시키고 남자들은 200척의 함대에 올라서 페르시아 해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이 바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인 겁니다. 살라미스 바다의 이 좁은 곳에 그리스군이 이렇게 있었고요. 아테나군, 스파르타군, 연합군이 이렇게 있었고 페르시아 해군은 이오냐 쪽의 해군, 피니키아 해군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두 함대가 싸우게 된 거죠. 함대 숫자를 보면 페르시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살라미스 앞바다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넓은 곳이 아니면 숫자가 많은 것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용감하게 승리를 위해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전을 크세르크세스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산 위에서 두 세력 간의 해전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 밑에서 함선 하나가 상당히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하한테 저 함선의 사령관이 누구요? 라고 했더니 아르테미시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크세르크세스가 막 칭찬을 하죠. 근데 사실은 아르테미시아의 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배였는데 아르테미시아 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 군대에서는 남자들은 여자가 되고 여자들이 남자가 되었고요. 저 여자 영주가 너무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얘기를 헤로도트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테미시아라는 여인 때문에 영화 300의 후속편이 있죠. 그 후속편에서 아르테미시아가 주인공이 되는 아르테미시아는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토스 고향이죠. 할리카르나소스의 영주였어요. 아주 열심히 싸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 군대에 깨지고 일부만이 돌아가게 되고 또 해전에서 지니까 크세르크세스는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특히 헬라스 폰토스의 배다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재빨리 도망치고 마르도니우스라는 사촌한테 30만 명의 군대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겨울을 넘기고 다음 해에 마르도니우스는 플라타야라는 곳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있고 강을 사이에 두고 기병대 아테나인 스파르타인과 이렇게 싸우게 돼서 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은 페르시아군은 아무것도 건진 거 없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로도토스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델로스 동맹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테네가 에게해의 패권을 쥐고 여러 도시들을 연합해서 페르시아군과 맞섰던 그게 델로스 동맹이고, 이 델로스 동맹에 이어지는 사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